그 다음에 나타난 것은 코가 삽같이 생긴 상어였다. 만약 사람 머리가 쑥 들어갈 만큼 입이 옆으로 길게 찢어진 돼지가 있다면 이 상어야말로 그렇게 생긴 돼지가 죽통을 향해 덤벼드는 것처럼 물고기를 향해 달려들었다. 노인은 상어가 물고기를 공격하게 놔두었다가 노에 묶은 칼로 놈의 골에 내리꽂았다. 하지만 상어가 뒤집혀지면서 몸을 뒤로 빼져치는 바람에 칼날이 뚝 부러지고 말았다. 노인은 자리를 잡고 앉아 다시 키를 잡았다. 그 큰 상어가 처음에는 원래 제 크기였다가 점점 작아지며 조그마한 형체로 서서히 물속으로 가라앉았지만 노인은 쳐다보지 않았다. 평소 노인은 고기가 가라앉는 모습에 매료돼 멍하니 바라보곤 했지만 지금은 그 광경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아직 갈고리 때가 있어, 노인이 말했다. 하지만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거야. 그래도 노가 아직 2개나 있고 기손잡이와 짤막한 몽둥이도 있어. 결국 저 녀석들이 나를 이기는구나, 노인은 생각했다. 상어를 몽둥이로 때려잡기에는 나는 이제 너무 늙었어. 그래도 노와 짧은 몽둥이와 키 손잡이가 있으니 할 수 있는 데까진 해봐야지. 노인은 짠물에 손을 적시기 위해 다시 바닷물에 손을 담갔다. 늦은 오후로 접어들고 있었으며 눈에 보이는 거라곤 바다와 하늘뿐이었다. 하늘은 조금 전보다 바람이 많이 불었고 노인은 머지않아 육지를 보게 되길 희망했다. 자네는 지쳤어, 이 늙은이야, 노인이 말했다. 속속들이 지치고 만 거야. 상어가 다시 덤벼든 것은 해가 지기 직전이었다. 물고기가 물속에 만들어 놓은 흔적을 따라 다가오고 있는 갈색 지느러미들이 보였다. 상어 떼는 이제 냄새를 쫓아 이리저리 헤매지도 않고 배를 향해 곧장 헤엄쳐 오고 있었다. 노인은 키 손잡이를 단단히 고정시켜 놓고 밧줄로 돛을 잡아맨 후 고물 밑으로 손을 넣어 몽둥이를 찾았다. 몽둥이라고 해봤자 부러진 노를 1m 정도 길이로 잘라 만든 노 손잡이였다. 손잡이 부분 때문에 한 손으로 잡아야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노인은 그것을 오른손으로 단단히 붙잡고 손목 관절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상어가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둘 다 갈라노 상어였다. 첫 번째 놈이 달려들도록 놔뒀다가 그놈의 콧등이나 정수리 부분을 정통으로 가격해야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2마리의 상어는 서로 바짝 붙은 채 다가왔는데 노인 쪽에 가까운 놈이 주둥이를 쩍 벌리며 물고기의 은빛 옆구리에 이빨을 박는 순간 노인은 몽둥이를 높이 치켜들었다가 상어의 넓적한 머리통 꼭대기 부분에 힘껏 내리꽂았다. 몽둥이가 상어를 내리치는 순간 고무같이 탱탱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뼈에 부딪히는 듯한 딱딱한 느낌도 있었다. 상어가 물고기에서 떨어지며 미끄러져 나가는 순간 그놈의 콧등을 다시 한번 세차게 내리쳤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던 다른 상어들도 주둥이를 벌린 채 달려들기 시작했다. 상어가 물고기에 달려들어 주둥이를 다물자 상어 주둥이 언저리에 하얗게 비어져 나오는 물고기의 살점 조각이 보였다. 노인이 몽둥이를 휘둘러 상어 대가리를 가격했지만 상어는 노인을 쳐다보며 물었던 살점을 뜯어냈다. 상어가 살점을 삼키려고 물고기에서 미끄러져 나올 때 노인은 그놈을 향해 다시 한번 몽둥이를 휘둘렀다. 하지만 탱탱한 고무 같은 탄력 때문에 튕겨져 나오고 말았다. 덤벼봐라 갈라노야, 노인이 말했다. 또 덤벼봐. 상어가 와락 달려들었고 노인은 그놈이 주둥이를 닿는 순간 또다시 그놈을 내리쳤다. 몽둥이를 최대한 높이 치켜들었다가 호되게 내리쳤다. 이번에는 골통 아래쪽 뼈에 닿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상어가 살점을 무르뜨든 뒤 물고기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나올 때 같은 부위에 한 번 더 일격을 가했다. 노인은 상어가 또 덤벼드는지 살펴보았지만 2마리 다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그중 한 놈이 수면에 원을 그리며 헤엄치는 것이 보였다. 다른 놈의 지느러미는 보이지 않았다. 놈을 죽이겠다는 기대 같은 건 하지 않아. 노인은 생각했다. 한창 때라면 죽일 수도 있었겠지만 하지만 2놈 다 중상을 입었으니 맥을 못 출 거야. 2손으로 잡고 몽둥이를 휘둘렀다면 첫 번째 놈은 확실히 죽일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말이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물고기는 쳐다보고 싶지 않았다. 절반은 뜯겨 나갔을 거라는 걸 노인은 알았다. 노인이 상어와 싸움을 벌이는 사이 해가 졌다. 곧 어두워질 거야. 노인이 말했다. 그러면 아바나의 불빛이 보이겠지. 내가 너무 동쪽으로 나와 있는 거라면 낯선 해안의 불빛이라도 보일 테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을 거야. 노인은 생각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내 걱정을 할 사람이라 봐야 그 아이뿐이긴 하지만 말이야. 하지만 그 아이는 내가 무사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을 거야. 나이든 어부들 가운데도 걱정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지. 다른 사람들도 많이 걱정할 테고. 난 참 좋은 동네에 살고 있어. 물고기가 너무 심하게 손상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물고기를 상대로 말을 할 수도 없었다. 그때 뭔가 다른 생각이 머릿속을 떠올랐다. 반쪽알이 물고기야. 노인이 말했다. 넌 온전한 물고기였는데 내가 너무 멀리 나가 미안하구나. 내가 우리 둘 다 망쳐놓고 말았어. 그래도 너하고 나하고 둘이서 상어 여러 마리를 죽이고 또 꽤 조져놓기도 했잖니. 물고기야, 너는 왕년에 몇 마리나 죽였니? 그 머리에 창날을 쓸데없이 붙이고 다니진 않았겠지. 노인은 물고기를 생각하며 물고기가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었다면 상어를 어떻게 했을지 상상해봤다. 물고기 주둥이를 잘라서 그걸 무기로 상어들을 상대했어야 했는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노인에게는 도끼도 칼도 없었다. 그래도 만약 그럴 수 있었다면, 그래서 그 주둥이를 노 끄트머리에 붙들어 맬 수 있었다면 참 굉장한 무기가 되었을 거야. 그랬다면 물고기와 내가 같이 싸우는 거나 다름없었을 텐데. 오늘 밤에 상어놈들이 덤벼들면 어떻게 하지? 어떤 수를 써야 하지? 놈들과 싸워야지. 노인이 말했다. 죽을 때까지 놈들과 싸워야지. 칠흑같이 어두운데도 빛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바람만이 배를 꾸준히 끌고 가고 있어 노인은 자기가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두 손을 모아 손바닥이 닿는 느낌을 확인했다. 자신은 아직 죽지 않았고 두 손바닥을 닫았다 폈다 하자 고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고물의 등을 기대도 자기가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깨의 통증이 그걸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고기를 잡을 수 있게만 해준다면 기도문도 외우겠노라 약속했는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지쳐서 기도문조차 외울 수가 없어. 부대자루를 가져다가 어깨를 덮는 게 좋겠군. 노인은 고물에 누운 채 배를 몰며 하늘이 밝아오기만을 기다렸다. 아직 물고기의 절반은 남아있잖아. 노인 생각했다. 절반만이라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운이 남아있을지도 모르지. 아니야, 노인은 말했다. 너무 멀리까지 왔을 때 난 이미 내 운을 걷어찬 거나 마찬가지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노인이 소리를 질렀다. 정신 차리고 배나 제대로 몰아. 아직도 운이 넉넉하게 남아있을지도 모르니까. 누가 어디서 운을 판다면 가서 좀 사고 싶구먼. 노인이 말했다. 뭘 주면 운을 살 수 있을까? 노인은 자신에게 물었다. 잃어버린 작살이랑 부러진 칼이랑 못쓰게 된 두 손을 주면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을지도 모르지. 노인이 말했다. 자넨 바다에 바친 여든 나흘을 대가로 운을 사려고 했잖아. 또 거의 살 뻔하기도 했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운이란 여러 가지 형태로 찾아오는데 그걸 누가 알아볼 수 있겠어? 어떤 형태로 오든 운을 가질 수 있다면 무슨 값을 치르고라도 사고 싶구먼. 아바나의 불빛이 비치는 걸 볼 수 있었으면 좋겠군. 노인은 생각했다. 난 참 바라는 것도 많아. 하지만 내가 지금 당장 바라는 건 그거 하나야. 노인은 좀 더 편한 자세로 배를 몰기 위해 했었다. 고통이 느껴지는 거로 봐서 자기가 아직 죽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수면에 반사되어 어른거리는 것을 본 것은 밤 10시쯤이라고 짐작되는 시각이었다. 처음에는 그 빛이 달이 뜨기 전 하늘이 어렴풋하게 밝아오는 것인 줄로만 알았다. 그러다가 바람이 점점 강해져 거칠어진 바다 저편에서 그 빛이 한결같이 비치고 있음을 알았다. 노인은 빛이 있는 쪽으로 배를 몰아가며 머지않아 만육가장자리에 닿게 될 거라 확신했다. 이제 끝이야. 노인은 생각했다. 상어가 다시 공격해올지도 모르지만 어둠 속에서 무기도 없이 인간이 상어를 상대로 뭘 할 수 있겠어. 몸이 뻣뻣해지면서 쑤시고 아팠다. 상처가 나고 무리했던 몸 구석구석이 차가운 밤 공기 때문에 더욱 신거렸다. 또 싸워야 할 일이 없었으면 하고 노인은 바랐다. 제발 또 싸워야 할 일이 없었으면 좋으련만. 하지만 자정 무렵이 되자 노인은 또 싸워야 했고 이번에는 싸워봤자 헛된 일임을 알았다. 상어가 떼를 지어 몰려왔는데 노인은 상어 지느러미가 물을 가르며 다가오는 것과 물고기한테 덤벼드는 인광밖에는 보지 못했다. 노인은 상어의 머리를 향해 몽둥이를 휘둘렀다. 놈들이 배 밑에서 물고기를 뜯어먹느라 이빨이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배가 몹시 흔들렸다. 노인은 느낌과 소리만을 조차 필사적으로 몽둥이를 휘둘렀다. 무언가가 몽둥이를 잡아채는 느낌이 나더니 몽둥이가 사라져버렸다. 노인은 키에서 손잡이 부분을 떼어내더니 그걸 두 손으로 잡고 닥치는 대로 휘두르고 내리찍었다. 그런데도 상어떼는 이물 쪽으로 몰려가더니 서로 번갈아가며 달려들어 물고기의 살점을 뜯어먹었다. 상어들이 한 바퀴 돈 후 다시 달려들었을 때 물고기의 살점이 바닷물 아래에서 허옇게 빛나고 있는 것이 보였다. 마침내 상어 한 마리가 물고기 머리를 물어뜯었고 노인은 이제 싸움도 끝임을 알았다. 상어가 절대 뜯기지 않을 육중한 물고기의 머리를 물었다가 이빨이 박힌 채 꼼짝 못하고 있을 때 노인은 키 손잡이로 상어의 머리를 내리쳤다.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또 내려쳤다. 키 손잡이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자 노인은 부러진 손잡이 끝부분을 쥔 채 상어에게 달려들어 찔렀다. 살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부러진 손잡이 끝부분이 뾰족하다는 걸 깨달은 노인은 다시 한번 상어를 푹 찔렀다. 상어는 물었던 것을 포기하고 빙빙 돌며 떨어져 나갔다. 몰려든 상어떼 중 마지막 남은 상어였다. 뜯어먹을 게 더는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다. 노인은 거의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고 입안에서 이상한 맛이 느껴졌다. 구리 같으면서도 달짝지근한 맛이었는데 그 때문에 노인은 덜컥 겁이 났다. 하지만 양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다. 노인은 입안에 고인 걸 바다에 뱉으며 말했다. 갈라노야, 이거나 먹어라. 그리고 네가 사람을 죽였다는 꿈이나 꾸거라. 마침내 노인은 자신이 패배하고 말았다는 것을 알았다. 배의 고물로 돌아가 끝이 들쑥날쑥하게 부러진 키 손잡이를 키 구멍에 넣어보니 배를 몰 수 있을 만큼 그럭저럭 쓸만했다. 부대자루를 어깨에 두르고 배를 항로에 올려놓았다. 배는 가볍게 움직였고 노인은 아무 생각도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 이제 모든 것이 지나갔고 노인은 귀향하기 위해 최대한 요령을 부려 솜씨 좋게 배를 몰기만 하면 됐다. 마치 식탁에 떨어진 빵 조각을 주워 먹는 사람처럼 상어들이 한밤중에도 물고기의 자네를 향해 덤벼들었다. 노인은 더는 상어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오로지 배를 몰고 가는 것 외에는 그 무엇에도 신경 쓰지 않았다. 배 옆에 달려있던 무거운 짐이 사라졌으니 배가 얼마나 가볍게 잘 나아가는지만 의식할 뿐이었다. 배 상태는 좋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기 손잡이를 제외하면 배는 아직 튼튼하고 망가지지 않았어. 손잡이야 쉽게 갈아 끼울 수 있으니까. 노인은 이제 만유 안쪽으로 들어섰음을 느낄 수 있었고 해안을 따라 늘어선 해변 마을의 불빛도 보였다. 노인은 자기가 어디쯤 와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는 건 이제 아무 일도 아니었다. 어쨌든 바람은 우리의 친구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러곤 때때론 그렇단 말이야 하고 덧붙였다. 우리의 친구와 적을 모두 품고 있는 드넓은 바다도 그래. 그리고 침대도 있지. 그냥 침대 말이야. 노인은 생각했다. 침대는 정말 반가운 것일 수 있지. 심신이 녹초가 되었을 때는 특히 더 반가운 것이 될 수 있지. 그런데 예전에는 그걸 전혀 알지 못했어. 그런데 날 녹초로 만든 건 뭐지? 노인은 생각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너무 멀리 나간 탓일 뿐이야. 배가 작은 항구로 들어섰을 때 테라스의 불은 꺼져 있었다. 노인은 사람들이 다 잠자리에 들었을 거라 생각했다. 바람이 꾸준히 일더니 이제는 제법 거세졌다. 하지만 항구는 조용했고 노인은 배를 몰아 바위 아래 좁은 자갈밭에 댔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므로 노인은 혼자서 배를 최대한 무치로 끌어올렸다. 그러고는 배에서 내려 커다란 바위에 배를 단단히 묶었다. 노인은 돛대를 내려 돛을 둘둘 감아서 묶었다. 그런 다음 돛을 어깨에 메고 비탈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녹초가 되었는지 실감했다. 노인은 잠시 발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물에 반사되는 가로등빛 덕분에 배의 고물 뒤에 빳빳하게 서있는 물고기의 거대한 꼬리가 보였다. 하얗게 드러난 물고기의 등뼈, 시커먼 덩어리 모양의 대가리 부분에서 뾰족하게 튀어나온 주둥이,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앙상한 것들도 모두 보였다. 그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고 꼭대기 지점에 도착하자 돛대를 어깨에 맨 채 쓰러져 잠깐 그대로 누워 있었다. 노인은 일어나려고 시도해보았으나 너무 힘들어 돛대를 어깨에 메고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길 쪽을 바라보았다. 고양이 한 마리가 볼일을 보러 길 저편을 지나는 게 보였다. 노인은 우두커니 앉아 길 쪽을 바라보았다. 이윽 그 노인은 돛대를 내려놓고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돛대를 다시 잡아 세워 어깨에 둘러맨 채 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노인은 도중에 5번이나 주저앉았고 겨우 오두막에 도착했다. 오두막에 들어선 노인은 돛대를 벽에다 기대 세워놓았다. 어둠 속에서 물병을 찾아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러고는 침대에 들어누웠다. 담요를 끌어당겨 어깨를 덮고 등과 다리도 덮은 다음 손바닥이 위로 가도록 양팔을 쭉 뻗은 채 신문지 위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아침에 소년이 오두막집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볼 때까지도 노인은 잠들어 있었다. 소년은 바람이 너무 거세 범선들이 출항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늦게까지 잠을 자고는 매일 아침 하던 대로 노인의 오두막을 들여다보러 왔던 것이었다. 소년은 노인이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한 후 노인의 두 손을 보고 울기 시작했다. 소년은 커피를 좀 가져오려고 아주 조용히 오두막을 나왔다. 커피를 가지러 가는 길 내내 소년은 울음이 그치지 않았다. 어부들이 노인의 작은 배 주변에 모여 배 옆에 묶여있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다. 그중 한 어부는 바지를 걷고 물에 들어가 뼈만 남은 물고기를 줄자로 재고 있었다. 소년은 그곳에 내려가지 않았다. 이미 가보았던 데다가 어부 한 사람이 소년 대신 노인의 배를 돌봐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좀 어떠시더냐? 어부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물었다. 주무시고 계세요. 소년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자기가 울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쳐다봐도 상관하지 않았다. 아무도 할아버지가 주무시는 걸 방해하지 마세요. 코에서 꼬리까지 무려 5.5m야. 물고기를 재던 어부가 소리쳤다. 아저씨 말을 믿어요. 소년이 말했다. 소년은 테라스에 들어가 커피 한 깡통을 주문했다. 설탕과 우유를 듬뿍 넣고 뜨겁게 해주세요. 더 필요한 건 없니? 없어요. 나중에 물 드실 수 있나 알아볼게요. 정말 대단한 물고기야. 가게 주인이 말했다. 저런 물고기는 생전 처음이야. 어제 네가 잡은 물고기 2마리도 참 좋아하지만 말이지. 그까짓 거 제가 잡은 고기야. 소년은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너도 뭐 좀 마실래? 하고 주인이 물었다. 아니요. 하고 소년이 말했다. 사람들한테 산티아고 할아버지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다시 올게요. 내가 안타까워하더라고 전해주렴. 고마워요. 소년이 말했다. 소년은 뜨거운 커피가 든 깡통을 조심스럽게 들고 노인의 오두막으로 가서 노인이 깰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다. 노인은 한번 잠이 깨는 듯했다. 그러나 또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어서 소년은 길 건너편으로 가 땔감을 좀 빌려와 커피를 데울 불을 지폈다. 마침내 노인이 깨어났다. 일어나지 마세요. 소년이 말했다. 이거 좀 드세요. 소년은 커피를 잔에 조금 따라 주었다. 노인은 그 잔을 받아 마셨다. 마눌린, 내가 놈들한테 깨졌어. 노인이 말했다. 놈들한테 단단히 깨지고 말았어. 그놈한테 깨진 건 아니잖아요. 저 물고기 말이에요. 그래, 그건 사실이야. 내가 깨진 건 그 뒤에 일어난 일이지. 페데리코 아저씨가 배와 어구를 점검하고 있어요. 물고기 대가리는 어떻게 할까요? 페데리코더러 쪼개서 물고기 덫으로 놨으라고 해. 그 뾰족한 부리는요? 갖고 싶으면 네가 가지렴. 네, 제가 가질래요. 소년이 말했다. 이젠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셔야죠. 사람들이 나를 찾으려고 수색했니? 그럼요. 해안경비대와 비행기까지 동원됐었어요. 바다가 워낙 넓은 데다 배가 너무 작으니 찾기 어려웠겠지. 노인이 말했다. 자기 자신과 바다를 상대로만 말을 하다가 누군가를 상대로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노인은 새삼 깨달았다. 네가 무척 그리웠단다. 노인이 말했다. 넌 뭘 잡았니? 첫째 날에 한 마리, 둘째 날에 한 마리, 그리고 셋째 날에 2마리 잡았어요. 참 잘했구나. 이제부터는 같이 다녀요. 아니다. 난 운이 없는 사람이야. 나한테서 더는 운을 기대할 수 없어. 그까지 둔 소년이 말했다. 제가 운을 가지고 다니면 되죠. 네 가족들이 뭐라고 안 하겠니? 상관없어요. 전 어제 2마리나 잡았는걸요. 하지만 아직도 배울 게 많으니까 이젠 저랑 같이 고기를 잡으러 다녀요. 물고기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잘 드는 창을 하나 마련해서 배에 늘 싣고 다녀야겠다. 창날은 낡은 포드 자동차에서 용수철판을 뜯어내 만들 수 있지. 과나바코아에 가면 날을 갈 수 있거든. 날을 아주 날카롭게 갈아야 하니까 담금질을 하면 안 돼. 그러면 부러지거든. 내 칼은 부러지고 말았어. 제가 칼을 하나 구해오고 용수철판도 구해올게요. 강한 브리사 바람은 며칠이나 갈까요? 한 사흘은 더 불겠지. 더 오래 불지도 모르고. 제가 다 준비해둘게요. 소년이 말했다. 할아버지는 손이나 잘 치료하세요. 손이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니까 걱정하지 마라. 밤중에 뭔가 이상한 걸 뱉었는데 가슴속에서 뭐가 깨진 것 같아. 그게 걱정이다. 그럼 그것도 잘 치료하세요. 소년이 말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 좀 누우세요. 제가 깨끗한 셔츠를 가져올게요. 그리고 먹을 것도 좀 챙겨오고요. 내가 없는 동안 나온 신문이 있으면 아무거나 좀 집어오너라. 노인이 말했다. 전 아직 배울 게 많으니까 할아버지가 다 가르쳐 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빨리 기력을 회복하셔야 하고요. 도대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신 거예요. 할 만큼 했지. 노인이 말했다. 그럼 전 음식하고 신문을 가지러 나가볼게요. 소년이 말했다. 할아버지, 푹 쉬세요. 손에 바를 약도 약방에 가서 사올게요. 베드리코한테 고기 머리는 자기 것이라고 전하는 거 잊지 말고. 네, 잊지 않을게요. 소년은 문 밖으로 나와 달아빠진 산호암 위를 걸어가는 내내 또다시 울었다. 그날 오후 한 무리의 관광객이 테라스에 도착했다. 빈 맥주깡통과 죽은 꽃치어가 널브러져 있는 가운데 바다를 바라보던 관광객 중 한 여인이 어마어마하게 큰 꼬리가 달린 크고 하얀 물고기 등뼈가 거센 파도가 울렁거리는 가운데
항구옥이 바깥쪽에서 둥실 떠올랐다가 이리저리 밀려다니고 있는 것을 보았다. 저게 뭐죠? 여인이 웨이터에게 물었다. 그녀의 손은 이제는 조리에 쓸려나가기를 기다리는 쓰레기에 불과한 커다란 물고기의 기다란 등뼈를 가리키고 있었다. 티비론이죠. 웨이터가 말했다. 상어의 일종이에요. 웨이터는 그 물고기에 얽힌 사연을 이야기해주려 했다. 그때 여인이 말했다. 상어가 저렇게 근사하고 아름답게 생긴 꼬리를 가지고 있는 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그때 그녀와 동행한 남자가 말했다. 길 위에 있는 오두막에선 노인이 다시 잠들어 있었다. 그는 아직도 얼굴을 파묻은 채 엎드려 자고 있었고 소녀는 옆에서 그런 노인을 지켜보고 있었다. 노인은 사자 꿈을 꾸고 있었다.